오늘 이재명 압수수색 장안에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이재명 압수수색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경찰은 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애국순찰팀 황경구 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검찰이 경찰로부터 그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8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서부터 해서 한 2시간가량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휴대폰을 압수하기 위해서 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제 생각에는 휴대폰이 그때까지 남아있으려니 생각하고 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검찰의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 수년 전에 있었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최근에 사용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압수수색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급속히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그 이재명 씨 자택 그리고 성남시청 등 경찰에서도 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난 12일 날이죠. 10월 12일 날 분당경찰서 주관으로 말이죠. 오전 7시 20분부터 성남 자택하고 시청, 그러니까 성남시청이 되는 거죠. 시청 전산실, 통신실에 대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말이죠. 해경공 김 씨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 지금 김혜경 씨를 상대로 한 이 휴대폰, 이것을 추적하고 압수하기 위해서 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빈손으로 왔다. 그런데요, 정말로 빈손으로 온 것인지 어떠한 또 다른 정황을 찾기 위해서 갔는지는 검찰의 수사기법상 지금 외부는 얘기 안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 당시 사용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3년도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 4월까지 김혜경 씨가 총 5대의 휴대폰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쓰는 것과 엄밀히 따지면 지금 쓰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압수수색을 해도. 실제 검찰이 추적하고 있는 것은 2012년 이후, 13년 이후에 사용되었던 그 안드로폰, 그 스마트폰, 그거를 기종으로 한 여러 가지 중에서 3대 정도를 지금 의심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정황이 발견될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 3대 중에 어떠한 것도 지금 한 대의 휴대폰도 지금 압수를 못했다는 것은 이미 어찌 보면 이재명은 말이죠. 회귀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재명은 시 대표님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변호사고 그리고 또 변호사이면서도 이재명 그러면 보통 이 흘러가는 맥을 잘 짚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단체 운동도 많이 했고 활동도 많이 했고 또 이 정부직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분의 성품을 보면 상당히 그 앞에 내다볼 줄도 알고 그리고 검경의 흐름까지도 알고 심지어 이번에 보시면 경찰에 대해서 맞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측근을 통해서 맞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재명 역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반인들도요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압수수색 들어올 것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경찰에서도 했고 검찰도 반드시 또 올 것이라는 걸 예측했다고 한다면 그 핵심 직접 증거거든요. 휴대폰은 직접 증거예요. 그것을 집안에 두고 있을 일은 말이죠. 좀 만무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도 거기까지 내다보고 제가 볼 때는 의외로 다른 부분의 어떠한 정황 증거라든가 직접 증거가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공소시효가 한 보름도 채 안 남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이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럼 6월 13일서부터 정확히 따지면은요, 여러분들 12월 13일이 공소시효 만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그 안에 어떠한 결과를 지금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로도 여러 가지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고한 어떠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또 하나의 증거, 다른 거 뭐라고 특정은 지을 수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 압수수색에서 뭔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스마트폰이 사용된 그런 흔적을 찾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잊어먹었다고 얘기하는 이재명 지사의 얘기도 좀 거짓말 같고 말이죠.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이재명 씨를 입회하고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사무실 이런 쪽은 이재명 씨 그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했고요. 자택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혜경 씨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김혜경 씨에게 구두상으로 물어봤을 때 김혜경 씨는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회피해 버리니까 네, 그렇죠. 뭐 어디 있는지 알아도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그 어떻게 보면 말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건데 어쨌든 지금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을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 휴대폰을 어디 물에다 일부러 빠뜨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종을 바꿔보신 적이 있지만 이 휴대폰을 저도 같은 경우인데요. 휴대폰을 굳이 쓰레기통에다 버리진 않아요. 그럼요. 예, 오래 있어도 그냥 놔두게 됩니다. 꼭 그걸 안 쓰더라도 말이죠. 근데 특히나 이 이재명 씨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아쉽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의 열쇠가 자기 부인이 해경군 김 씨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재명 씨 측에서도 직접 증거가 바로 이 휴대폰이거든요. 근데 그 휴대폰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아도 내가 억울해서라도 그 휴대폰 갖다 보여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네. 내가 해경군 김 씨 아니지 않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의심 정황 이런 걸 떠나서 당사자인 이재명과 김혜경 씨는 그 중요한 단서인 휴대폰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네. 예. 뭔가 좀 숨기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대목이고요. 네, 그렇죠. 좀 솔직했으면 좋겠고 또 경찰도 왜 미리 가서 그 압수수색 못했는지 이제 와서 그 찾으러 다니는 건지 참 서로 꼴값도 하는 거 아닌지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검찰도 지금 뭐 경찰로부터 검찰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서 8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시각보다는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문준용에 대한 그 특혜 의혹 비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듯한 그 이재명의 발언이 여러분들 저번 토요일 날 있었어요. 검찰 출석하면서. 네. 그러니까 한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경찰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는요. 그 수사상 모든 기록과 함께 경찰이 확보한 증거 같이 보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에서 또 한 번 재차 압수수색을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휴대폰이 꼭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반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정황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의 문준용, 영린이라고 하는 정말 왕의 건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건드린 이 아주 중요한 심각한 죄를 저질린 이재명 이렇게 보면은요 검찰에서 아주 나흘 만에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주말 빼고는요 이틀 만입니다. 그 발언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1월 빼면요 월화 이틀 만에 달려간 거예요. 야, 빠르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것은 또 경찰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분들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권력자가 어떠한 심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어떠한 수사의 방향까지도 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지금 여러분들 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다.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사법부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 개혁, 혁신시킨다. 그러는 취지로 말이죠. 지금 뭐 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는 폐쇄됐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법원 그 사무처하고 사무국으로 이렇게 이원화시켜버렸어요. 아예 법원 행정처라는 걸 폐쇄해버리는데 다음 달 3일 날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3명의 이 법관들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법부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심에 말이죠.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징계위원회 구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어떠한 잣대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상당히 그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한쪽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그 구성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라고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 부분 좌편향 논란에 휩쓸렸던 그러한 조직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들이 상당히 좌로 경도된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모임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 우리법연구회의 김명수 현재 대법원장이 회장 출신인데요. 지금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 대법관 판사들이 말이죠. 이 징계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편향적이죠. 예,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회부된 판사들이 사실 거기서 나오는 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뭐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회부되지 않은 이 평판사님들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네. 예, 이건 문제가 많다.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구성 비율을 좀 보면은요. 이번 징계위원회 회부된 판사가 13명입니다. 근데 이 13명이 상당 부분 갑론을박이 있어요. 이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냐면 어떤 잘못을 하면요. 본인이 수긍할 수 있는 잘못이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은 말이죠. 이거는 이게 내가 한 이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납득 못하는 분위기에서 그냥 어떻게 수동적으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이 13명이 이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사실 이 징계위원회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때 보면은요.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법관이 합니다. 위원장과 그 부위원장은 대법관이 하고 나머지 이제 5명을 하는데요. 이 2명은 또 법원장하고 고위법관이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외부 인사, 이렇게 해서 외부위원, 이렇게 해서 7명, 7인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은 절대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뭐 아시겠지만 네.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어떤 분들이 이 위원회를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방향이 설정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여성 대법관이 2명이 다 됐어요. 두 분 다 여성 대법관인데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일 때 흔히 말해서 그 출신들이다 이거예요. 이거 뭐 끼리끼리 해먹는 거랑 똑같은 거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징계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는 곧 김명수의 복심이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뭐 양승태 적폐, 뭐 과거 적폐, 사법 적폐, 사법농단 다 좋아요. 우리 우파들도 그거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논할 수 있는 입장에 김명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 받은 대법원장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국민의 동의를 못 받은 이 전른발이 대법원장이에요. 전른발이 예. 대법원장. 근데 이분이 대법원장에 등극하자마자 적백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말이죠. 동료 판사들, 이 고등법원이나 이런 판사들 일방적으로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인데 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고 파일이고 다 뒤집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 법원은요 재판을 하는 곳이지 거기가 사정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사 권한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근데 김명수가 자기가 뭔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또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부하 판사들 자기보다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말이죠. 자기가 월권한 거죠. 예, 파일 다 뒤져가고 말이죠. 사람 없는데 하드디스크 다 빼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이게 적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은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김명수 적폐가 양승태 적폐를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꼴값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이 징계위원회 보면은 위원장의 박정화 대법관 그리고 부위원장의 노정희 대법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또 법원장이라든가 고위법관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다수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 괜히 오해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오해받는 것이 오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구성 요건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일부러라도 이런 구성은 빼야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우리법연구회가 없어졌죠. 우리법연구회가 있지만 그러한 똑같은 성향의 나중에 생긴 비슷한 성향의 또 조직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인권법연구회라는 건데 이게 사실상 우리법연구회의 일맥상통하는 조직이거든요. 다 이쪽 출신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그 사실 징계받는 사람이 수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이런 문제로 지금 상당 부분 논란이 돼 있고 특히나 김명수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징계를 받는 이 법관들이 절대 자기가 잘못이 설령 있다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그 징계위원회를 구성해갖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다 발표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동의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좀 아주 이례적인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 법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선임,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선임 대법관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징계위원회.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흔히 말해서 기수가 높으신 분들이 와서 후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논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맞다. 그런데 이번엔 말이죠. 이례적으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이게 보통 때 이런 통상적인 일이지 않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회부된 사람보다 기수가 낮은 후임 대법관이 지금 선임이 된 거예요. 이거 뭐 그러니까 기습하게 네. 그다음에 또 후배가 선배를 적이고 그렇죠. 예. 후배가 선배를 이제 올려놓고 자기가 징계 수위를 따지는 거예요. 그건 잔인하죠. 예, 같은 법관이고. 잔인해요. 그리고 검찰도 그렇지만 뭐 신대표도 아시겠지만 이 법원에 또 엄연히 그 조직에 룰이 있고 기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그러면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수모를 겪겠어요, 그죠? 수모죠, 수모죠. 네. 수모예요, 그건.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법원이 어떠한 질서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12월 3일 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13명 얘가 나오는데 이미 이 징계위원회 지금 구성된 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 부장판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도 그 징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이미 그렇게 받으신 분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또 하나의 국민들이 말이죠. 이 적폐사법부라고 논하고 있는 이 대법원, 이 법원, 사법부가 또 하나의 문제를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이런 징계위원회 구성을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진짜. 어떠한 특정 조직, 특정 세력, 그러니까 법원 내에 자기들하고 상반되는 어떠한 특정 그 세력에 대해서 오히려 또 견제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그 서로 이전투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당하는 쪽에서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은 또 정권이 바뀌면 이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법연구회는. 적폐라고 이제 반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특단의 조치로 끊을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소신 있는 대법원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문재인이 말이죠. 이 바보 문재인 정말 바보스러워요. 그 국회가 동의 안 해줄 때는 좀 살펴보고 왜 안 해줄까? 그래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가 말이죠. 우리 한국당이나 바른미래 야권이 말하는 거에 반대로만 가려고 우리가 이쪽에서 동의 안 해주니까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해주니까 그럼 나한테는 충신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썼는데 김명수 지금 사법부 계속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사법부가 계속 시끄러진다는 거. 이거 뭐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냥 뻔뻔하게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러다 보니까요. 오늘 아주 기절초풍한 일이 벌어졌죠. 오늘이죠. 2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9시 10분쯤 됩니다. 74세의 이 촌노가, 74세나 되는 이 촌노가 1인 시위자였는데 이분이 출근하는 김명수의 차량에 말이죠. 하염병을 투척하는, 물론 이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러한 일이 오늘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말이죠. 김명수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국민들은 그분의 그게 영상으로 다 나왔어요. 하염병 투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일부 댓글에 보면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투척을 생각했다. 뭐 이런 댓글이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해합니다. 네, 윤봉길 의사님의 도시락 투척.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74세면 신 대표님 우리는 본능적으로 약자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74세 된 그 촌노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걸 막 하겠습니까? 그죠? 붙잡히고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이,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돼지 농장을 했대요.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데, 왜 그러면 1인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했냐? 이 국립농산물의 품질관리원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직원이 그 위법하게 법에, 반하는 그러한 친환경 인증, 갱신 불가 판정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왜 친환경 그 인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인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돼지고기 값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렇죠. 네. 이 친환경 그러면 여러분들 믿고 사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있는 것과 그 마크가 없는 제품은 말이죠.
상당한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당연히 자기는 받을 줄 알았는데 인증을. 못 받았구나. 예. 근데 갑자기 그쪽에서 정부기관으로부터 돌연 빠꾸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말이죠. 이게 억울하다. 나는 정말 국가에서 지켜야 되는,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다 준수해서 친환경 대지로 사육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거를 허락해주지 않느냐, 허가해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지금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1억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안타깝게도 대법원에서 이게 결국에 기각됐다. 예, 이런 판결에 이제 이 결과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했지만 내심 지금 국민들이 보는 견해는 그것이 개인적인 이유는 그렇지만 네,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위신이 그만큼 땅바닥에 떨어졌다. 예, 격추되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이면요, 우리나라 법의 최고 정점이에요. 그렇죠. 정점에 있는데 그것도 74세 대신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을 막 활기차게 하는 연령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분 개인적인 돼지농장 이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 계속 나오는 법원의 판결들이 이분이 생각해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분이 지금 나오는 모든 판결 내용들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쉬운, 동의할 수 있는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중에 자기가 이렇게 좀 억울하지만 이런 판결이 나왔다. 그랬으면 이렇게 예민하게 행동했겠느냐 이거예요. 자기가 뉴스를 본다든가 어디서 봐도 정말 개판 1분 전. 예, 이건 정말 법원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또 그날 아침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으로 승용차를 타고 딱 버젓이 지나가니까 자기가 그렇잖아도 울분이 터서 준비했었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염병을 투척한 이러한 사고인데 다행히 뭐 인명피해 이런 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아주 굉장히 지금 역사적으로 한국이 건국 이래 말이죠. 이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염병 직접 그것도 출근길에 이런 일이 없는데 굳이 따진다면 말이죠. 이용훈 대법원장이 2010년도에 지금 MBC의 최승호죠. 그 MBC가 PD수첩에서 여러분들 그 쇠고기 여러분들 뭐 그 광우병 쇠고기 파도 소고파 이 광우병 이 논란이 있을 때 이건 뭐냐면 광우병 소 먹으면 인간 광우병 걸려서 다 죽는다. 뭐 이렇게 허위 사실을 보도했던 적 이것이 무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이 친세학적 그 방송이 무죄가 나왔죠. 논란이 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판결문 내용도요. 분명히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면서 나와요. 판결문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무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그 당시 분노했죠. 그래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들어가는 길에 계란을 투척한 적은 있어요. 계란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받았죠.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란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그 수위가 그 당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보다도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분노가 훨씬 더 크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때 무죄 나온 것도 계란만 던질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74세 대신 촌노가 하염병을 투척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감정 또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지금 사법부가 말이죠 진퇴양난,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징계위원회 문제도 또 불거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사법부가 어떻게 헤쳐나갈런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이죠 12월 1일로 다음 달 1일 날로 그 민노총 등 진보연대라고 하는 그 집행부가 주도하는 민중총궐기를 예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민중총궐기 뭐 말이 좋아 민중총궐기고요. 민노총 주도하에 데모하겠다는 겁니다. 데모를 하는데 이 시위대가 말이죠. 과거에 뭐 그 이순신 장군이 쓰던 뭐 하객진 하계 모양으로 싹 국회를 하객진 모양으로 포위하겠다. 국회를. 그러면서 그 근거로 말이죠. 헌재위에서 국회 앞 시위가 합법적이다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국회를 포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그래서 민노총 주관으로 하는데 민주노총 그 조합원들과 그리고 농민들을 포함해서 이 농민 그러면 그냥 여러분도 순수하게 농사 짓는 농민을 연상하지 마시고요. 백남기 농민 이런 사람들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 합쳐서 뭐 25,000명 정도 이렇게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 발표한 거 봐서는 제가 볼 때 10,000명도 채 안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총파업, 전국 총파업 16만, 20만 동참 그랬는데 9만 명
동참한 파악이 나오고요. 그 9만 명도 기아, 현대차, 노조원들 빼면은 별반 없다는 거. 그만큼 동조하는 세력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과거 민노총 주도의 그러한 집회에서 지금은 국민들이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민중 총궐기 뭐 이런 것은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근래에는 없었고 2015년도 박근혜 정권 때 이 정권을 뒤흔들 정도로 민중 총궐기라는 것을 민노총이 주관을 하게 되죠.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남기 이분이 물대포에 맞아서 사망했다. 근데 물대포에 맞은 건지 벼락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조사에 의해서는 물대포에 맞은 게 맞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경찰청장이 뭐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백남기 어른,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집회에 나오면 안 돼요. 그거 물대포 시연하는 거 보니까 신 대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맞는데도 안 쓰러지고 지금도 살아있던데. 제가 그 테스트 해봤잖아요. 네. 실제로 물대포 맞았는데 네. 그때 보니까 그 JTBC가 그걸 뭐 거짓말이다 뭐 그런데 그 JTBC가 썼던 차량, SBS가 썼던 차량 그대로 썼어요. 자기네들도 그거 갖고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뭐 약한 거다. 근데 SBS 수압이 약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이거 수압을 높여달라. 최대 치료해달라. 만약에 엔진이 고장나게 되면 그걸 내가 보상해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최대 수압으로 했어요. 근데 진짜 아파요. 아프긴 엄청 아파요. 몸이 안 가요, 앞으로. 근데 머리가 깨질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때 빨간 우비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분명히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원래 도망갈 데가 없는데 지금까지도 소재가 파악이 안 돼요. 우리 국민들이 그 영상 봤을 때 분명히 얼굴을 가격했다고 추정되는 그 빨간 우비는 참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드리고 싶은 본질은 뭐냐면 그 백남기 사망사고의 집회가 바로 그 당시가 12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는 같은 성격의 민중 총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뛰어나왔던 민중 총궐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뭐랄까 여러분들 이 태권도 할 때 약속 대련이라는 거 압니까? 예, 심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딱딱 내가 왼쪽 뻗을 때 너는 오른쪽으로 머리를 내려 안 맞는 거죠. 약속이 다 돼 있으니까 한참 연습을 하고 말이죠. 맞아요. 저는 내심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 지금 문재인이 말이죠 모처럼 민노총에 대한 시각이 여권에서도 상당히 냉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구당 사무실까지 점거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특히나 임종석 요 근래에는 또 조국까지도 말이죠. 네. 조국까지도 이 민노총과 이 전교조 등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정서와 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겠다, 지켜보겠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문재인이 말이죠. 시간을 더 줘라. 민노총이 화 풀릴 때까지 다음 달까지 기다려보자.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여야가 모처럼 민노총 한번 길들여야 되겠다. 이거 해도 너무하다. 네. 작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좀 대처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김 빠진 콜라처럼 말이죠. 문재인이 엊그저께 그러지 말고 아직 협의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그랬더니 뭐 민주당은 말이죠. 바로 꼬랑지 내려야죠. 예,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 국민들은 이번 정권에서 뭔가 그래도 민노총이 너무 기고만장하고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 알기를 말이죠. 개돼지로 보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오는가 싶었는데 역시나 문재인은 말이죠. 민노총에게 무슨 약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한 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거에 비추어 본다면 민노총이 그래도 친문재인 성향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민중 총궐기 그러한 성격은 아닐 것이다. 예, 그래서 뭐 말로는 말이죠 25,000 뭐 몇 명이 나온다 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어떠한 액션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민노총이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하객진의 자세로 국회를 포위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정상적이면요. 만약에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아니고 저 청와대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계셨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객진의 자세로 청와대를 포위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회를 포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가지고 사람은 언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들어보다 보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복심이 뭔지가 나와요. 뭐냐면 얘들은 문재인이 배기 싫은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를 압박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을 제정하라는 거예요. 네. 노동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해서 더
더 압박할 수 있는 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말 중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민중 총궐기라고 하지만 이건 또 하나의 자기들의 갑질, 강성 귀족 노조들의 난동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뭐 눈길 하나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저 사람들 우리 국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눈길 하나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끊어버리면 저들도 하다가 지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절대적으로 동요하지 말라. 12월 1일인데요.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금 예산결산위원회가 가동이 되는데 아마 마지노선이 이제 한 나흘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3, 4일 남았는데 지금 계속 공회전, 엇박자나고 말이죠. 이게 지금 진척이 없다. 예. 위원회 자체가 말이죠. 굉장히 지금 엇박자가 나고 뭐 하나 지금 진전이 되질 않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입 결손 4조 원이 있는데 4조 원이 이 금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산림협력사업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지금 파행을 겪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옵니다.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파행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엔 말이죠. 이게 또 과거에 지금은 뭐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그런 모습까지는 안 가지만 과거 같았으면 말이죠. 또 의사봉을 뺏고 국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이 모습이 원래 나오는 게 이런 수순으로 가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일정은 잡혀있고 시간을 해를 넘길 수는 없고 막 이런 모양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도 안 가고 밤샘 있다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그런 용어가 잘 안 나오지만 날치기라는 거. 이게 이제 이때 예산안 심의결산 때 제일 많이 나와요. 날치기. 예,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국회가 뭔가 삐그덕거리고는 있는데 말이죠. 지금 야당은 세입 결손의 책임을 말이죠. 국회에다가 전적으로 넘기려고 한다. 공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되어 있다. 왜냐? 정부에서 대책안을 내놓으라 그랬는데 무성의하다 이거예요. 성의를 안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세입 결손 내역이 4조라는 자그마치 4조 원인데 그 내역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유류세, 기름값,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갖고 1조 1천억 원.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4%포인트 인하된 거.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또 4%포인트 인상된 거. 이러한 부분을 합쳐 갖고 2조 9천억 등 총 4조 원에 대한 그 세입 결손을 주장하고 나오는데 이제 국가에서 마저 이렇게 세입 결손이 있었다라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선 당연히 세입 결손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와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그거 갖고 트집 잡지 말고 그냥 예산안 심의를 그냥 진행하자는 거예요. 잘못됐든 뭐였든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당연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이죠. 투명해야 된다. 예.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요. 남북 산림협력 사업 이게 그냥 여러분들 장난이 아닙니다. 예산이 말이죠. 10조 얘기가 나와요. 10조 이상. 남북 산림협력 사업이라는 거 좋아요. 예. 산림청 주관으로 남북이 협력해서 뭘 한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꼭 공동이나 협력사업, 남북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이거는 말이죠. 재정적인 것은 말이죠. 대한민국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맨날 공동입니까? 뭐가 협력이란 얘기입니까? 북한은요. 그냥 승인만 하면 돼요. 지금 뭐 한강하구 쪽에 말이죠. 어로수역 공동조사 이것도 말이죠. 그냥 북한은요. 그래 하자 그러면 돼요. 들어가는 돈은 다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이 남북 산림 협력 사업 여기에 10조 이상이나 투입될 예정인데 이거 투명하게 이거 심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지금 한 발자국도 예산심의위원회가 지금 돌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또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말이죠.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1조가 넘는 1조 뭐 700억인가요? 이렇게 남북협력기금이 내년에 조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4천억이나 넘는 돈이요. 국회에서 이 정권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추천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가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쓰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감시감독해야 될 의무가
본연의 입법기관이면서 국회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말이죠.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건 어영부영이죠.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당에는 말이죠. 좀 싸나운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당에. 흔히 뭐 탄핵 때 뭐 했냐 하지만 일단 오늘날 좀 싸움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성태도 그렇고. 이 장제원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장제원. 우리 한국당, 그리고 국회 간사인데, 우리 한국당 측 간사인데, 굉장히 좀 싸나워요. 그리고 이분이 투쟁 본능이 있어요. 예, 이 같은 말을 해도 말이죠. 이 굴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기싸움에서. 상대하고. 그래서 이 한국당, 우리 한국당 야권의 이 간사로 있는 장제원 간사가 말이죠. 이 예산심의위원회 간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좀 꼬장꼬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풀리지가 않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풀리지가 않더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 내년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또 회의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해 봐야 된다. 따져보고서는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감액해서 정말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재정 긴축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11월 현재 2018년도 11월 현재 소비지수가 말이죠,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최악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돈 쓰기가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 소득이 한정돼 있고 벌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이 이 소비를, 국민들이 돈을 씀으로써 이 시장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소비와 지출, 예, 이런 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진 자들도 그렇지만 이 서민들도 시장에 가서라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시장 경제가 굳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지표가 아주 부진하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고용지표가 아주 부진하다. 이런 것이 지금 또 나오고, 심지어 대출이 규제되니까 말이죠. 이 주택 가격이 급락될 것이다, 이런 동요하는 국민들도 많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이제 저축이라든가 내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는 거, 세금,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다 판이하게 꼭 나가야 될 돈 빼고 실제 내 용돈, 이게 이제 가처분 소득인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물건만 제조업에서 아무리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시장에서 안 팔리니까. 이게 결국은 경제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맞아요. 뭐, 나가면은 뭐, 좋은 말씀 하시는 것보다도 다 인상 퍽퍽 쓰고 다니고 말이죠. 예. 그런데 세금은 올랐어요. 맞아요. 예. 세금은 그리고 또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각종 공과금 오르고 있고, 또 이제 뭐,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뭐, 서민들은 미쳐버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이 경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한 바대로 모든 각 부분 다 투쟁입니다. 지금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카드사에 있는 회사 카드사 노조원들이 또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 카드 수수료 낮춰주니까 소상공인들은 좀 한숨 돌릴만 하니까 말이죠. 이게 다 일장일단 있는 건데 전체를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법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사에서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정책에 어떻게든 편승해서 가려고 정부한테 말이죠. 조율을 해요. 좀 완화시켜달라. 심지어 말이죠. 대기업에는 좀 더 부과시켜주고 힘든 사람에게는 중소기업에는 좀 낮춰주고 이러한 걸 좀 쓰시죠. 그랬는데 역시 이 노조라는 거, 이 노동조합이 들어가면 강성이 되나 봐요. 이 카드사 노동조합은 말이죠. 노조는 또다시 대정부 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좋은 소식은 없고 말이죠. 네. 나라가 혼란스러운 소식만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네, 말이죠. 좋은 소식은 나가야죠. 한국당이 좀 살아나고 있고요. 네, 살아나고 있어요. 좀 살아나고 네. 있고, 그리고 지금 여권의 그 거짓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필 규정이고 말이죠. 아유. 이제 좀 한 정권이 들어온 지 한 1년 6개월 됐죠. 그런데도 지금 이제라도 말이죠. 뭐 흔히 얘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조기 레임덕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만 잘하면은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해서 탄핵까지 시켜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우파들은 지금 딴소리 하고 있고 말이죠. 단합은 안 하고 우리랑 뭉쳐야 돼.
예, 친박끼리 뭉쳐야 돼. 그래서 뭐 친박연대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예, 애국 우파들, 대한민국 살리는 분들만 모여서라도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은 사실 정권을 찾아와야 되고 총선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문재인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총선을 전후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시켜주자. 네, 뭐 그런 이런 얘기가 얘기죠. 나오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 친박연대가 똘똘 뭉치면서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화합할 수 있는 길로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총선을 치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참 혼란스럽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뭐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뭐 내년에 2월에 나오면은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뭐 이런 헛소리들. 또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은 TK를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미친놈들. 예, 미친 거죠, 그거 완전히. 뭐 박근혜 대통령 나오면 나머지 임기 1년 채워야 된다. 또라이들. 이런 또라이들 때문에 우파가 뭉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하시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도 시켜주고 또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살리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심지어 뭐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시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라이들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권은 오로지 문재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문재인밖에 없다. 왜냐? 그런데 이제 문재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왜, 올해 하면 되지 왜 신 대표는 내년이라고 그러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 국정원 특별활동비, 이 내역은요, 지금 아직 2심 재판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재판 기한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분명히 말이죠,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 좋아서 특별 사면시켜주겠느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생각을. 뭐냐, 항상 정치권들은요, 주판, 계산기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떨어지는 여권이나 정치권, 권력자들은요, 그 민이라고 하는 이 지지율에 굉장히 예민해요. 야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자기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고 불신이 자꾸 생길 때 정치적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그러한 묘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대 진영에 대한 대승적 국민 대통합이라는 국민 대합이라는 역대 정권에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이 카드를 문재인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안타깝고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특별 사면을 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이 문재인, 이 권력자들은 또 다른 자기들의 그 정치 권력 중에 일부 이것을 또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을 어떠한 히든 카드로 자기 정치 생명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사면을 당연히 내년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뭐 한 30%는 믿고 있어요. 다만 지금